한국 소설 술값 외상 저자 김동인 임진난리 1592년 라는 무서운 국난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한때 고갈되었던 그 상처도 한 30년 지나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임진 직후에는 무슨 관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가 보다쯤으로 여겼지. 명긴이 무엇이니 구별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지만 그것도 한 30년 지나니까 사람의 본능이란 할 수 없는 것이라 유흥이 늘어가고 명긴이 무엇이니 하는 것도 차차 생겨났다. 이러한 가운데 자고로 기생으로 이름 높은 평양에 동정얼이라는 기생, 명기가 있었다. 노래 잘하였고 춤도 잘 추었다. 묵화도 어느 정도 칠 줄 알았다. 기생으로 가져야 할 지식은 그만하면 제법이었다. 이상의 것은 마음먹고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명기가 되려면 꼭 필요하고도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색이라는 천품을 동정얼은 남보다 훨씬 많이 타고났다. 이 자색이 붙은 덕에 그녀는 적잖은 평양기생 중에 명기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명기라는 칭호를 획득한 원인에는 또 한 가지가 있었다. 즉 아직 사내와 접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생리적으로 동정얼은 지금껏 처녀라는 점이었다. 처녀기생 얼른 듣자면 가소롭고 또 가소로운 이 칭호 때문에 동정얼의 명기 칭호는 나날이 높아갔다. 위로는 감사 목사의 권력에도 굽히지 않았다. 아래로는 돈 많은 관속, 얼굴 절묘한 도령, 글 많은 선비에게도 굽히지 않았다. 대체 어쩔 셈이냐. 너무 딱하여 그의 부모가 최근이라도 하면 그녀는 판에 박은 듯이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찾을 정절을 허투루 버리리까? 장래 남편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다시 다그쳐. 그럼 남편을 얼른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 남편은 백년 손님이라 그렇게 쉽사리 나서겠습니까? 하고 튕겨버리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처녀기생 동정얼의 이름은 나날이 높아갔다.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동정얼을 보았다. 저 처녀가 장차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가려나. 기생의 신분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게다가 사람을 골라간다고 하니 약간 질투심도 섞인 마음으로 동정얼의 장래를 주시하였다. 이러한 때에 한 꼴꾼 소나말에게 먹이는 풀을 베어 파는 사람 이 무대에 등장하였다. 성은 알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인물이었다. 임진난리통의 부모를 잃었다. 그때의 나이가 4살이었다. 그러니까 기축생 1589년생이었다. 자기의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다. 하물며 신분이라든가 부모의 성명을 알 까닭이 없었다. 어느 농가에서 장내 머슴으로 부려 먹으려고 데려다가 길렀다. 기축생이라 이름을 기축이라 하였다. 성은 애당초에 필요치 않으므로 알 필요도 없었다. 기축아. 얘야, 기축아. 기축은 그의 성과 이름을 아울러 대표한 글자였다. 이렇게 자라기를 근 30년이 지났다. 어려서부터 장내 머슴감으로 길러진 만치 몸은 튼튼하고 건강하였다. 그러나 얼굴은 못생기디 못생긴 위에 나이 30이라도 아직 총각이라 수풀에 뜯 끼우고 덤불에 갈리운 쥐꼬리만한 꼬리가 뒤에 늘어졌다기보다 달려있었고 기역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쟁이였다. 이 더럽고 무식하고 늙은 총각이 이 무대에 등장하였다. 어떤 다사로운 봄날 동정얼은 몸종 하나를 데리고 파릇파릇한 풀을 밟으면서 거닐고 있었다. 모란봉에 올라갔다. 굽어보면 금수강산이다.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간판이 없다지만 단 하나 부병루에 붙은 제1강산이라는 현판만은 애누리 없는 것이라고 천하가 일러주는 이 일대를 흥그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지고 석양역의 청류벽 아래를 감돌아 성내로 향하였다. 청류벽 기다란 석벽도 거진 끝났었다. 웬 노총각 하나가 지게를 비스듬히 지고 성내에서 이리로 향하여 나온다. 성내에 꼴을 팔러 갔던 꼴꾼임이 분명하였다. 무슨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석양석벽 아래를 따라 이리로 온다. 동정얼의 주종과 마주쳤다.
무심히 지나가려던 동정월은 노총각의 얼굴을 보고 뜻하지 않게 발을 멈추었다. 여러 번 쳐다보았다. 볼 동안 총각은 지나가 버렸다. 동정월은 그냥 발을 돌리면서 노총각의 등을 바라보았다. 첫눈에 반하였다. 노총각의 어느 점에 반하였을까? 더럽고 못생기고 늙은 이 노총각에게 명기 동정월이 반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억지로라도 반한 까닭을 말하라 하면 첫째로는 청류벽보다도 더 건장하리만치 생긴 체격이 반할 만한 이유가 되겠다. 둘째로는 그의 뒤에 달린 초라한 꼬리였다. 꼬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꼬리는 총각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12~13살이면 대개 장가드는 그 시절에 동정어리가 서방감으로 총각을 고르려면 코 흘리는 어린애밖에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처녀인 이상에는 총각한테 시집가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온갖 경력 다 겪은 기생 동정월의 눈에는 어린애는 너무 비리었다. 비리지 않은 서방을 구하자면 상처한 남자거나 소실 자리일 것이다. 처녀 동정월은 이는 바라지 않는 바였다. 셋째로는 기생 신분인 동정월로서는 남의 정실 자리는 엿보기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소실이란 것은 자색을 보아두는 것이니 늙어 빠진 뒤에도 그냥 거느려 주리라고 안심할 수 없는 바다. 그런지라 소실 노릇하기는 싫었다. 그러나 자기의 신분이 기생이니만치 누구의 정실로 가자면 자기보다 신분이 썩 떨어지는 배우자를 구해야 할 것이다. 문서에 얽매인 종만 아니면 아무라도 좋다. 이만한 까닭을 붙여놓고 보면 동정어리가 꼴꾼 총각 기축에게 마음 둔 점도 그럴듯하다. 제철이나 들었을 나이겄다. 몸 튼튼하겄다. 총각이겄다. 자기와 내외가 되면 충실하고 불평 모르는 남편이 될 것 같았다. 단지 하나 종의 자식이 아닌지 이것만 근심이었다. 그 점 하나만 면하였으면 얼굴 하나만 환하지 못할 뿐 삼중사중으로 맞잡히는 호인이었다. 비교적 머리가 민첩하고 과단성 있는 동정월은 곁에 서 있는 계집종에게 분부하여 꼴꾼을 따라가서 내일 아침에 꼴 한 짐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날 밤 동정월의 꾸는 꿈은 몹시 명랑하였다. 나이 지긋하고 튼튼한 총각의 첩이 아닌 아내가 된다. 부모네가 자기에게 권하던 혼처라는 것은 관속의 애첩, 늙은 부자의 소첩, 첩자리뿐이었다. 첩에서 비읍을 떼버리면 처라는 것은 부모님은 왜 모를까? 왜 또 첩하는지 귀찮고 역겹다. 나는 첩이 아니로다. 아내로다. 코 흘리게 어린애가 아니요 건장한 남아의 아내로다. 총각과 처녀의 결합이로다. 이튿날 꼴을 가져온 총각에게서 자기는 머슴이나 문서 있는 종은 아니란 대답을 듣고 동정월은 속으로 춤을 추었다. 그날부터 동정월의 집안에서는 매일 싸움이 일어났다. 부모와 동정월과의 대립이었다. 딸을 기생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이 딸이 권세 있는 대감, 영감의 첩이 되거나 돈 많은 사위를 얻어서 늙음하게 새도 호강 다 부려보려던 부모는 어디 거지 같은 것과 내외가 되겠다는 딸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사 싸움이 벌어졌으나 결국의 승리자는 당사자 되는 동정월이었다. 당사자가 끝끝내 고집을 피우는 데는 할 수가 없었다. 부모는 대신에 작은 딸을 가꾸어서 동정월로 인하여 보려던 호강을 수년간 연기하기로 작정치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대신 그러한 사위는 꼴도 보기 싫으니 이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잘 되건 못 되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정월은 노총각 기축이와 간단한 결혼을 하고 자그마치 미천, 그것은 동정월이 기생 노릇을 하여 벌어놓은 것의 일부분이었다. 을 얻어가지고 부모의 집을 나섰다. 부모의 집을 나선 동정월은 새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하였다. 동정원의 생각은 이러하였다. 첫째로 남편감으로 자기 부모가 권하던 시골 관속들은 기성계급으로 그들의 목적은 관속과 토색과 치부에 있지 더 높은 곳은 바라볼 줄도 모르거니와 제도상 생각도 못할 것이다. 장래의 요행이 행운이 돌아와서 한몫 보려면 남편이 기성계급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무대도 평양으로 잡으면 얼마 정도 치부는 할지 모르나 사람을 호령할 지위를 얻을 가망은 없다. 임금이 계시고 정치의 중심지 되는 서울에 가 있어야 어떻게 잘못 굴은 복덩어리가 있더라도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서울을 올라갈지라도 이 정직함과 힘센 거 외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남편을 표면에 내세우면 딱 버리꾼이나 되었지 별 수가 없을 것이다. 동정월 자신이 많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니 그러자면 술집, 색주가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동정월 내외는 서대문 밖에 집 한 채를 장만하고 술집을 차려놓았다. 술집이라 하여도 서울에 하고 많은 술집들이 벌써 단골을 잡고 있는 틈에 끼어서 그들보다 더 유명해지려면 특색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자면 술 좋고 안주 좋고 그 위에 값이 헐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더 한층 특색 있게 장식하기 위하여서는 자기가 직접 진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색, 가무, 접대 등등으로 이미 명기라는 이름을 얻었던 동정월이라 여기에는 웬만치 자신이 있었다. 그런 위에 더욱이 동정월이 주력한 것은 술 먹으러 오는 손님들의 인물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장차 한몫 볼만한 기고를 가진 손님과 불평객들을 동정월은 그의 탁월한 감시관으로 잘 골라내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은 대개가 술값에 쩔쩔매는 눈치를 본 동정월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외상을 주었다. 술과 안주 좋고 여주인의 인물 이쁘고 가무능하고 친절한 위에 또한 술값이 싸다. 이만하면 손님을 끌만한 조건이 구비되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아서 서대문 밖 이 술집의 이름은 삽시간에 주객들 사이에 알려져서 손님들이 들끓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위에 더욱이 몇몇 불평객에게는 더욱이 친절하고 얼마든지 외상을 주고 외상 채근을 하는 일이 없는지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술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눈치 빠른 동정월은 손님들의 술 먹는 중에 한가로운 이야기까지 귀를 기울이며 그 손님들의 주의와 목적과 희망 등등까지 알아보려 노력하였다. 좀 큰 불평객인 듯한 손님이라도 오면 뒤쪽에 외딴 방으로 안내하고 저희끼리에 무슨 의논이라도 있는 듯이 보이면 동정월 자신은 피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표면으로 피한 동정월이 들창 아래 숨어서 손님들의 의논을 엿듣는 줄은 손님들은 꿈에도 못 났다. 이러한 불평객들 중에 묵동에 사는 김정원과 이좌랑 등이 있었다. 눈치 빠른 동정월은 이 사람들을 분명히 빛깔이 다른 사람들로 보았다. 술집에 와서는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밀담이 많았다. 김정원의 이름은 류이고 좌랑의 이름은 귀인 것도 차차 알게 되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대북파와는 반대파로 이기는 이의 제자인이 많지 서인에 합류되는 사람이요. 김유도 서인이며 정권에서 멀어진 그들이니 많지 불평이 많은 무리였고 그 불평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무슨 수단을 바야흐로 취하려는 눈치도 동정월에게는 짐작이 갔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대북파에게는 이제 새삼스러이 뚫을 자리가 없지만 이 불평객의 거두들에게 신세를 끼쳐두면 장차 요행이 그들이 정권을 잡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막연한 꿈이 실현될 듯 싶었다. 이 양반들을 잘 사로잡자 일장춘몽으로 끝끝내 요 신세로 지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행이 세상이 바뀌는 날이 온다면 한번 큰 소리쳐 볼 날이 오지 않을까? 그들의 심경을 좀 더 똑똑히 타진할 필요를 느낀 동정월은 어떤 날 김유에게 저희가 일자무식이 돼서 술값 치부까지 일일이 소인이 하자니까 당초에 견딜 수가 없어요. 생원님, 수고스럽지만 매일 아침 저 사람을 대구로 보낼 터이니 좀 그를 가르쳐 주시면 그 신세는 결코 있지 않으오리다. 하고 청하였다. 이 집에 적지 않은 술값을 빚지고 있는 김류는 이 신세는 결코 있지 않으오리다. 라는 말을 속으로 내어보면서 쾌히 승낙하였다. 이튿날 아침 동정월은 무슨 책에 그것도 첫 장도 아닌 곳에 표시를 하여 가지고 남편에게 어쩌녁에도 말씀한 바같이 오늘부터 김정원 댁에 가셔서 글을 좀 배우세요. 이 책에 표시를 한 곳이 있는데 그 표시한 곳부터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거기서부터는 안 된다고 그러실지라도 굳이 고집을 부리셔서 거기서부터 가르쳐 달라고 때를 쓰세요.
부탁을 톡톡히 하여 책을 끼워서 김류의 집으로 보내었다. 김류의 집으로 갔던 기축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뜩 성이 나서 돌아왔다. 들어오자마자 책을 내동댕이 쳤다. 왜 벌써 오세요? 동정얼은 물어보았다. 여보게 이젠 그 김정원인가 그 사람을 아예 외상 주지 말게? 왜 그러세요? 동정얼은 넌지시 웃으며 물었다. 그런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술값이 아마 한 백여냥 밀렸지? 에이 고약한 사람. 왜 그러세요? 글쎄 자네가 표시한 곳부터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다 못해 마지막에는 책을 동댕이 치며 나더러 당장에 집으로 가라내그려. 그런 염치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세요. 좀 심하셨군. 그만하면 알겠습니다. 그만해 두었으면 김생원님도 궁금하셔서 이따가 이리로 오실 터이니까 그때 좀 톡톡이 나무려 말이다. 동정얼이 책에 표시를 하였던 곳은 통감 제4권의 옛날 곽광이 창의방을 폐하던 대목이었다. 부도덕한 임금 창의방을 곽광이 그 죄를 세면서 폐한 한나라 역사였다. 말하자면 지금 이 나라 임금이 옛날 창의방같이 부도덕한지라 김정원 일파가 곽광을 본받아서 패왕을 하려는지 그 눈치를 따져보자는 동정얼의 개교였다. 그 대목을 표시하여 가지고 와서 부득부득 거기서부터 배워달라는 기축이를 김류는 처음에는 무심히 여겨. 여보게. 글이란 것은 대체 글자를 알아야 글을 배울 것이니까 천자문 같은 것으로 글자를 배우고 그 뒤 대학 같은 것으로 차차 글뜻을 배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니 이 책은 도로 가져가고 천자나 유합을 사가지고 오게. 이렇게 타일렀다. 그러나 아내의 분부를 듣고 온 이 정직한 사내는 그냥 통감 제4권을 고집하였다. 그 책에서도 표시 있는 곳부터 배우기를 고집하였다. 김류는 이 고집불통에 고소를 하면서 책을 받아서 표시한 곳을 보았다. 그것은 의외에도 곽광이 창의방을 폐하던 대목으로 지금 마음에 큰 야망을 품고 있는 김류는 가슴이 섬뜩하였다. 안색이 창백하여졌다. 마지막에는 책을 동댕이 치는 데까지 이르렀다. 과연 그날 오후에 김류가 단 혼자서 이 술집으로 왔다. 동정얼의 애교를 띤 인사에는 대답도 없이 팔짱을 끼고 묵묵히 뒷방으로 들어갔다. 동정얼은 술상을 차려가지고 들어갔다. 김류는 역시 침묵한 채로 몇 잔을 받아 먹었다. 드디어 동정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아침에는 글 가르치시노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김류는 힐끗 동정얼을 보았다. 동정얼의 표정으로서 마음 뜻을 알아보려는 듯이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자넨가? 거기부터 배우라고 표시해보낸 사람이? 네, 작달한 동정얼의 대답. 김류는 동정얼의 얼굴을 그냥 보고 있다. 글을 처음 배우는데 거기서부터 능히 감당할 줄 아나? 왜 대답이 없는가? 글자보다도 글의 뜻을 배우라 보냈습니다. 무얼? 생원님, 소인네 같은 무식한 것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생원님 같으신 분이 옛날에 곽광과 같은 높으신 분으로 믿sap고 그럼 내가 역적도 뭐를 한단 말인가? 에이. 큰 소리는 아니나마 경악과 경계로 떨리는 소리였다. 동정얼은 거듭 눈을 들어서 김류를 우러러 보았다. 그럼 곽광이 역적 도모를 한 것이오니까? 여기에 김류도 할 말이 없었다. 생원님. 소인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난정에 믿을 사람이 누구 있사오리까? 백성을 도탄에서 구해내소서. 무슨 밀이라도 할 일이 계시오면 이 방을 빌려드릴 터이오니 염려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셔서 의논하십시오. 이 집은 술집이라 누가 드나들어도 의심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시면 의심을 안 받겠습니까? 그 대신 소인네 같은 천한 백성이 무슨 복의 벼슬을 바라오리까? 행여 당신네들의 일이 이후 성취되는 날이라도 있으면 하다못해 선달 한 자리라도 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동정얼의 김류에게 대한 부탁이었다. 김류는 묵묵히 듣기만 하고 있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으로서 승낙하는 뜻님을 남의 속을 비교적 잘 보는 동정월은 알아보았다. 김류가 돌아갈 때에 문간에까지 따라 나가면서 인사를 한 뒤에 자기네 방에 돌아오니까 그의 남편은 그래 좀 톡톡히 말했는가 묻는다. 단단히 매우 힘있게 톡톡히 말을 했지요. 동정월은 명랑히 웃었다. 그 뒤부터 이귀 김류 일행은 더욱 잦게 동정월의 집에 출입하였다. 대개 제각기 따로 오지만 모이기는 한 방에 모이고 하였다. 술값은 한 번도 안 내었다. 이 다음에 주세요. 동정월은 그들이 셈을 치르려 할 때에도 도리어 굳이 사양하였다. 그 말의 뜻을 바꾸어 말하자면 이 뒤로 성공하는 날이 이르면 그날의 돈이 아니고 다른 것을 달라는 뜻이었다. 그때의 사회의 상태를 간단히 말을 하자면 이러하였다. 선조대왕 초엽에 어떤 원로재상 한 사람이 신입 벼슬아치 한 사람을 처신 잘못하는 곳이 있다고 소인이라 비웃었다. 그럼에 신입들은 모두 세력을 합하여 그 원로를 배척하였다. 동시에 그 원로뿐 아니라 원로란 원로는 모두 배척하였다. 신입들은 동촌의 삶으로 동인이라 하였다. 원로는 서쪽의 삶으로 서인이라 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원로들은 죽거나 은퇴하거나 하고 그 자리에 신진들이 들어앉았다. 그 뒤를 이어 생기는 신진들도 모두 동인에 가담하였다. 이리하여 한때 동인 전성의 시대를 이루었다. 전성시대가 이름에 또한 끼리끼리의 싸움이 생겨서 동인은 갈려서 남인과 북인이 되고 북인은 다시 갈려서 대북과 소북이 되었다. 선조대왕이 승하하고 그의 아드님 광해군이 즉위한 때는 대북이 정권을 잡고 다른 파들은 모두 밀려나 있었다. 정권에서 밀려남의 자연 불평이 있었다. 게다가 지금 임금 광해군은 임진난리에 불탄 대길들을 중수하는 등 토목 공사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었다. 이것이 백성의 원망을 샀다. 거기다가 이 임금은 왕족으로부터도 많은 불평을 샀다. 대체로 조선 개국 이래 임금과 왕족의 사이는 좋지 못하였다. 태조 때에 벌써 방번방석의 난리라는 것이 있었고 또한 방간의 난이라는 것이 있어서 적지 않은 왕족들이 살육을 당하였다. 정종대왕은 아우님 되는 태종대왕의 강권에 왕위를 내어놓았다. 이렇듯 그 시초를 왕위 승계 정쟁에서 시작된 조선은 어느 때에나 왕위 문제 때문에 몇몇 왕족이 해를 입었다. 이 임금 때에도 여러 왕족이 피해를 입었다. 임금은 다른 왕족에게 신망을 잃었고 대북파 이외의 재상 선비들에게도 신망을 잃었고 백성들에게도 신망을 잃었다. 물론 그 허물의 대부분은 당시 집정하고 있던 대북파에게로 돌려야 옳을 것이었다. 그러나 서인이나 남인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았다. 이 임금을 그냥 두면 자기들은 벼슬 잡아볼 기회가 없겠다. 이 임금을 없애야 자기들도 벼슬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임금을 추대하여야겠다. 새 임금을 추대하려면 이 임금께 원한 많은 왕족 한 분을 골라서 그를 추대하여야겠다. 이것이 정권을 잃은 남인과 서인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 아래서 골라낸 왕족이 후일 인조대왕이라 일컬은 능양군이었다. 능양군은 지금 임금의 배 다른 동생의 아드님이었다. 능양군의 아우되는 이가 지금 임금께 해를 입은 까닭으로 능양군은 임금께 원한이 있었다. 가장 적당한 인물이었다. 이만한 계획으로 서인인 김유며 이귀 등은 숨어다니면서 능양군을 추대하고 지금 임금을 퇴위시킬 의논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런 틈새에 동정월이 뛰어든 것이었다. 이미 기밀을 넉넉히 보았기에 장차 성공하는 날은 반정공신이 될 김유와 이귀 등에게 술 외상을 끊임없이 주며 술값 대신으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눈치를 보인 것이었다. 과연 동정월의 눈은 밝았다. 하늘이 사람을 내심에 균형을 잘 취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대신 정직하다는 한 가지의 덕을 주셨다. 기축이는 어리석었다. 그 대신 정직하였다. 그 밖에 또한 하늘에서 타고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로 입이 무거웠다. 웬만한 일에는 말참견을 하지 않았다. 보고도 못 본 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다.
술집 주인이라면 단골 손님이나 거래하는 곳 등의 보통 예사 사람 같으면 꽤 교재가 넓을 것이지만 어리석고 곧고 입이 무거운 기축이는 손님들을 보아도 못 본 채 만날 씩씩하게 머슴과 같이 일만 하였다. 그 집에 출입하는 단골들도 기축이가 동정월의 남편인 줄을 아는 사람이 얼마가 안 되었다. 장사는 모두 동정월이 맡아서 하고 기축이는 머슴같이 지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 영업이 흥하기도 하였거니와 또 한 가지 하늘에서 타고난 특징은 그의 놀라운 힘이었다. 보통 사람 3사람 4사람이 달려들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을 기축이는 가벼이 들어 치우고 하였다. 이런 몇 가지의 점을 발견한 이기며 김류의 일당은 이 기축이를 무엇에든 이용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외상 술값을 갚는 일종의 전제였다. 그들은 동정월과 의논을 한 끝에 기축이를 능양군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능양군. 만약 이귀 김류 등에 꾀하는 일이 성사가 되는 날에는 이 팔도 300주의 지존으로 모시려는 분이 능양군이었다. 능양군은 지금 임금의 조카님이었다. 능양군의 아버님은 지금 임금의 배달은 동생 정원군이었다. 얼마 전에 능양군의 동생 되는 능창군이 어떤 몹쓸 사람의 고자질 때문에 역적 모의 죄로 몰려서 귀양을 갔다. 비록 현재로는 귀양을 갔다 하나 이것은 임시 처분이요. 죽임을 당할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능양군은 이 죽음에 직면한 동생을 구하고자 삼촌이신 임금께 탄원하여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다시 수단을 달리하여 이번은 왕비의 오랍이 되는 유희분을 움직여서 유희분의 힘으로 왕비를 움직이고 왕비의 힘으로 왕을 움직여 이러한 방식으로 동생을 구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교활한 유희분은 능양군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능양군은 울분이 상투 끝까지 치밀었다. 선왕의 손주님이여 지금 임금의 조카 되는 당신이 일개재상을 만나보지도 못한단 말인가. 그러는 동안에 귀양가 있던 능창군에게 약사발이 드디어 내렸다. 능양군은 무고한 동생을 잃었다. 그뿐 아니라 아버님 정원군마저 울화가 병이 되어 드디어 세상을 떠났다. 말하자면 능양군은 이 임금 때문에 아버님과 동생을 잃었는지라 그만치 임금에 대한 원한이 컸다. 지금 임금께 그만치 큰 원한을 가진 왕의 조카 한 분과 역시 임금께 원한을 가진 몇몇 재상들은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기를 도모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이 임금은 폐위당하여야만 할 임금인지 어떤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임금의 당대에도 사람을 적지 않게 죽였다. 그러나 사류를 많이 죽인 수로는 중종대왕이 훨씬 많았다. 역모의 의심으로 왕족은 꽤 여러 번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태종대왕은 어떠하였으며 세조대왕은 어떠하였나. 주색을 즐기기는 성종대왕만 못하였다. 당쟁에 휩쓸려들기는 후일의 숙종대왕만 못하였다. 뿐더러 그 모든 불미한 일은 임금이 책임을 질 종류의 것이 아니고 당국 대신이 책임을 질 것이었다. 당국 대신이 꾸며서 만들어 놓은 일들로서 구중 깊은 곳에 있는 임금은 직접 그 책임을 질 바가 아니다. 그 대신 이 임금의 훌륭한 업적을 찾아보자면 이 임금 때의 정원일기는 반정 신하들이 모두 말살하여 버려서 알아볼 바 없지만 단 한 가지 엄연한 사실로 남아있는 것은 국도부흥이다. 임진난리에 죄 불타고 헐리고 한 서울이 이 임금 제위 겨우 15년간의 거진 회복이 되었다. 하여튼 기축이는 능양군과 이귀 일당 사이의 연락군이 되었다. 생김이 하인꼴로 생겼는지라 기축이의 출입은 서인이며 능양군을 단단히 감시하고 있는 포졸들도 무심히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서 가장 마음을 졸이는 것은 동정월이었다. 자기의 취한 길이 과연 현명하였나? 믿져야 본전이다. 시골 아전의 첩으로 시집가기나 여기 지금 주모로 있기나 먹고 사는 데에 걱정 없기는 일반이다. 행세로 따져봐도 아전의 첩이면 얼마나 행세를 하랴. 다행히 일이 잘 되어서 그 위에 부인 칭후라도 어떻게 얻게 된다면 얼마나 장하고 유쾌한 일이냐. 어서 성사합소서. 어서 성사합소서. 이귀 일당은 이귀 일당으로 마음을 졸이느니만치 동정월은 또한 동정월대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이 귀 일당의 일은 착착 진행되었다.
청년 장수로 이름 높은 이괄도 자당에 끌어넣었다. 훈련대장 이흥립까지도 내웅하기를 승낙하였다. 그보다도 더욱 그들의 힘을 북돋우어 준 것은 이원익의 승낙을 얻은 것이었다. 이원익은 그때 여주의 중도부처로 가 있었다. 무명 오합지 중인 이귀 일당, 자기네만의 힘으로 임금을 패하고 새 임금을 맞았다 하면 백성들이 승복을 안 할 것이다. 정부의 순회자로는 명망 있는 재상을 끌어오지 않으면 민심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원두표가 몰래 여주로 잠행하여 이원익 정승의 심중을 타진하여 본 결과 내락을 듣고 다시 상경하였다. 이제는 거사의 일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이 임금 15년 3월 열나흔날 거사하기로 결정되어 제각기 자기 관하의 군조를 영솔하고 모하관으로 모이기로 시각까지 약속되었다. 그러나 원체가 남의 눈을 피해야 할 일인 위에 오합지중이 하는 일이라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약속한 시각에는 장령들과 군졸들이 모이지를 않았다. 이때에 이괄의 과단만 없었다면 이번 일은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능양군 이하는 모두 영모죄로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백주에 그냥 여기서 꼼질거리다가는 필연코 발각이 날 것이요. 일은 시급하니 사람들의 눈이 적은 곳으로 잠시 물러가서 약속한 장졸들이 다 모인 뒤에 습격하자 하여 연서역까지 물러갔다. 약속하였던 군사는 날이 기울어서야 도착했다. 지금 임금을 패하고 능양군이 전국의 보위를 받은 것은 그날 한밤중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논공행상을 할 때의 기축이는 술값 대신으로 3등 공훈으로 완계군으로 봉군이 되고 기축이라는 이름은 너무 초라하니 기축이라 고치라는 새 임금의 천명으로 이름을 작정한 위에 성이 없으니 안 되었다 하여 국성인 이씨성을 하사하여 이기축이라 하였다. 더욱이 술값의 원채권자인 동정월은 공이 더 크다 하여 일품 정경부인으로 봉하였다. 꿈과 같이 여겼던 동정월의 야욕은 드디어 성공을 하였다. 원래 부잣집 노인의 소첩이나 관속의 애첩밖에는 바랄 수도 없던 신분에서 비상한 호운을 타고 오늘날 그의 남편은 봉군이 되고 자기는 정경부인까지 된 것이었다. 그 뒤 병자호란 때의 기축이는 장수로 출전하여 적지 않은 공을 세우고 화의가 된 뒤에는 볼모로 심양에 가는 왕세자를 모시고 가서 세자의 신상 보호에 노력하였고 귀국해서는 부귀의 일생을 보냈다.